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윤석열 당선인의 한덕수 카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윤 당선이 어제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했던 대로였고요. 좀 프로필이 화려한 그런 인물인데, 자, 일단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두루 중용됐던 인물로 경제 외교안보 분야 경험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아무래도 정치나 경제 이 정책을 직접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정 운영에서는 사실 초보적인 전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제 관료로도 쭉 성장했지만 주미대사까지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외교 안보 문제까지도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이다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이 고향이 전북 전주잖아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하나의 통합, 화합,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요직을 그러니까 거치면서 남들 충분히 그러니까 검증이 됐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정권 때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국회 총리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이 지금 국회 인준에 있어서도 상당히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상당히 고려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윤 당선인은 아마 총리의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를 지명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하니까 보완해주는 그런 보완형 총리 플러스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이게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재청권에 대한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향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대통령이 보완제형 총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책임 총리의 역할까지도 내심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당선인이 이제 정치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좀 비교적 경험이 많은 국무총리를 인선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무려 3번이나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제원 비서실장과 3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인사검증을 수락하면서도 다른 분을 찾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는 거고. 공직에서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보수 진보 정권을 다 넘나들면서 여러 두루 요직을 거쳤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총리였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주미대사도 지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관료면서도 또 외교 쪽에 이제 주미대사도 했고 말이죠. 근데 공직에서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거,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한덕수 내정자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워낙 또 뭐 고령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요즘 나이로 볼 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70이 넘었으니까 그런 점도 스스로가 생각했다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 정말 총리가 된다면 국회 인준을 통과하고, 역시 중요한 건 책임 총리 여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야 워낙 전문가니까 그 부분보다도 국무위원회 재청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한덕수 내정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청와대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그런 권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좀 내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런 걸로 봐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무위원회 재청권 행사하고, 그리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헌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통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대통령이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런 문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책임 총리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는 아주 일반적으로 볼 때 좀 상징성, 참신성 이런 쪽에 보다는 뭔가 안정형, 그리고 관료형,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경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이제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참신하기도 하고 개혁적이기도 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이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무튼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통합, 경제, 실용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낙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 국회 인준은 글쎄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처럼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제 요직을 거쳤고 총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역시 이 부분도 뭐 이제 그 공직을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짚어볼 수 있겠죠. 네. 두 분께서 이제 책임 총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관리형 총리 이미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네. 과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뭐 지금 윤 당선인은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덕수 총리 지명자와의 대화에서 막 예.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재청권을 행사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차관을 발탁하는 데 있어서도 담당 그러니까 각 그 지금 부처의 장관이 차관을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같이 일할 사람이 자기가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한 부분 아마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기반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쭉 관료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책임 총리라는 강력한 그러니까 이 장악력을 갖고 내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의진과 역량이 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고기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 우상호 의원도 뭐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상당히 책임 총리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관료형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책임 총리, 책임 내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과연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해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얼마만큼 나눠줄 것이냐 결국 새 대통령의 의지와 그러니까 그 뜻에 결국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나이도 좀 이제 걸림돌로 꼽히기로 했는데 이 73세, 그러니까 4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지금 나이 얘기를 하니까 어제 지금 건강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전 나이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73세면 요즘 나이로 볼 때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예. 단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를 평가할 때 참신한 인사냐 개혁성 인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개혁성 그리고 정치인 출신의 총리들이 의외로 또 내각을 장악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김부겸 현재 총리 모두 정치인 출신들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덕수 이제 이 내정자는 정치인 출신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쭉 이제 관료로 커왔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건데 글쎄요 이제 내각을 근데 이분이 설령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럴 땐 나이가 오히려 보탬이 될 수가 있죠. 나이가 젊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참신하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떤 인사는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좀 파격적인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격적인 인사를 함으로써 뭔가 내각의 새로운 사기를 진작시키고 말이죠. 기풍을 불어넣는 이런 것도 인사의 하나의 묘책이긴 한데 예.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그렇고 대내적인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파격적이고 상징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보다는 오히려 경륜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그런 인사가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당선인이. 그러니까 이건 뭐 나이가 많으니까 고령이다라고 참여성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만 마냥 비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일단 두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륜에 좀 방점이 네. 많이 찍혀 있다. 자,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한덕수 그러니까 지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 정부의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국가 재정이 주도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을 어제 사실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종의 시장 경제라는 그 또 이 원칙을 또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주도해서 서민과 약자에게 상당한 소득을 보존해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서 시장 경제에 반한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접 총리로서 아마 상당히 정책의 수술 칼을 들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울러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상당히 그 나름대로 역점을 뒀던 탈원전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한 아마 이 국정 장악력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데 앞장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지금 그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 나름대로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매끄럽게 조화해낼 수 있을까가 아마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의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갈 거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소득 주도 성장과 이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부분도 최저임금을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인상했다라는 부분 또 예. 특히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 지금 이제 한덕수 내정자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뭐 생산력이 높은 나라 그리고 이제 재정 수지를 건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익 우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당연한 얘기들입니다만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 수정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들 얘기가 많이 되어 왔던 쟁점화됐던 정책들의 변화를 사실 정치적으로 추인한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록 0.73% 차이라 하더라도 예. 정치적으로 이쪽 이 보수 진영이 이겼기 때문에 계속 이 국민의힘 보수 진영은 그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해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새 정부의 첫 총리가 소득 주도 성장에 칼을 안 댈 수가 없겠죠. 그런 정치적인 성격을 이제 우리가 부여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단지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많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거, 재건축 규제 완화가 아마 이제 새 정부의 방향일 텐데 지금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한덕수 내정자가 이 지금 건축 규제 완화를 너무 빨리 하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대해서 기자들이 그러면 이걸 윤석열 당선인 쪽과 인수위원 좀 생각이 다른 거냐 그랬더니 예. 그런 건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이제 선은 그었습니다만 한덕수 내정자가 아마 이러한 것들 균형 있게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보수 진보 양쪽 정권에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특히 경제 정책들을 수정을 하긴 하되 과도하게 수정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이런 부분들 저는 충분히 감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비록 원론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초대 총리 인준이 좀 무난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보수, 진보 양쪽 진영의 정부에서 두루 중용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좀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도 참 궁금한데.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역대 초대 총리보다는 조금 쉬운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당시 그때 그러니까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뭐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지금 그 상당히 무난하게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 지금 육군 그 병장 출신으로 병력을 펴렸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역대 이 그 주요 공직자들이 항상 아킬레스건이 자녀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명자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위장 전입의 문제라든지 입학 특혜라든지 예. 자녀의 병력 문제라 이런 부분은 넣을 것이 없다는 것이요. 다만 이분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 지금 검증을 통과한 것이 2007년도였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는 여러 공직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걸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그럼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재산 행성의 문제라든지 처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이 주미대상가를 그 간두고 난 뒤에 김현장이 공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김현장이 그러니까 외환은행 그러니까 매각 사태 때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를 변호를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론스타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 지명자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인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집무실 출근하는 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장은 관여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관여한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예. 또 뭐 이런 개인의 신상도 그러니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책 전환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규제라든지 상당히 아주 그러니까 이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느냐, 왜 그럼 바꾸려고 하느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이 정확한 생각은 뭐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상당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직을 떠난 지 꽤 오래됐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김현장 고문을 지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없었는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 아까 공직에서 떨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공직에서 멀어진 지가 아마 그런 부분들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게 이슈화 될 게 있다면 이게 쟁점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당장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김현장 고문을 했다. 이 부분 가지고 뭐 약간의 쟁점은 될 거예요. 청문회 때. 그러나 예. 그 부분이 저는 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아직 이제 언론이 또 검증에 들어갈 거예요. 보통 과거에도 보면은 총리 청문회는 이틀이거든요. 하루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검증들을 할 거예요. 언론들이. 거기서 이제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다 불거진다면 네. 전혀 지금 아직은 일반이 모르는 국민 일반이 모르는 쟁점이 나타난다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단지 중요한 거는 협치와 통합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소야대라는 거예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정책을 하려면 일단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다고요. 정부의 훈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업무 지시라든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과연 얼마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냐. 물론 그건 이제 여당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예. 총리가 이제 총리를 지명하면서 내세웠던 게 협치 통합 이런 거거든요. 여전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야당을 잘 설득시키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제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과 많이 차별화가 될 공산이 크니까 예. 이런 부분들 잘 어떻게 야당 의원들과 잘 협치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꽤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좀 무난하게 잘 넘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북한 문제도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북한이 연일 수위가 높은 대남, 비남 단말을 발표를 하면서 추가 도발을 암시하고 있는데, 자, 북한의 이런 좀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비난을 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그러니까 발사 조짐이 보이면은 그러니까 원점을 타격하고 보도 타격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지금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의 킬체인,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지금 의미하는 바일 수도 있고 또 대량 응집 보복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이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수장들이 이런 발언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질 않았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발끈한 것 같아요.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남조선 군부가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대선 때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세북 선제 타격을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일종의 그게 코드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런 식의 아마 메시지를 아마 보내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윤 당선인이 대북 선제 타격을 강하게 이야기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코 참지 않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더 지금 그 조짐이 우려되는 대목은 예. 결국은 지금 4월 달 지금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는 소위 말해 7차 핵실험이라든지 예. 아니면 잠수함 발사 이 지금 탄도미사일 SLBM이라든지 이러한 그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도발을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비 태세가 상당히 아주 탄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대강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함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를 표함과 아울러서 어떤 식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예. 그런 노력도 저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태양절 근처 되면 항상 좀 긴장감이 감돌았잖아요. 네. 뭐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요. 자, 이게 혹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서 뭔가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양쪽 그 두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 강경책으로 나오는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가 정권 이양기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이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이런 두 부분에 대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이양기에 우리나라의 태세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또 경고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는 대북 강경책 쓸 공산이 크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이 있고 지금 말씀처럼 4월 달에 그 김일성 생일 저기 110주년인가 태양절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또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거니까 아마 그런 쪽에 대한 하나의 그 이제 경계 같은 것도 있는데 전 보다 중요한 게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에게 더 이상 아주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핵을 없애고 나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뭐 이런 분석도 많이 있어요. 러시아 침공을 당했다는 분석도 있어서 대화와 이제 강경책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도 비핵화를 과도하게 자꾸만 의식해서 하면 정책이 잘못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되는 게 최선인데 과연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앨 것이냐. 풍계리 그 핵실험장 다시 복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화성 15형인지 17형인지 지금 설왕설래합니다만 최근에 ICBM 발사했고 또 SLBM 발사 또 할 가능성이 높고 말이죠. 예. 핵실험을 7차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단순히 그냥 경고성을 넘어서 어떠한 형태든 간에 도발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쭉 그동안에 쭉 진전된 북한의 경로를 보면은 예. 북한은 확고하게 이제 ICBM 그리고 핵을 점점 고도화시키는 거를 그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의 어떤 제재 같은 것들이 풀리지 않는 상태고 자신들이 북한 스스로가 핵을 해제했을 때 자신들의 정권이 과연 온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한미일 모두 잘 감지하면서 이 예. 대북 정책을 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양측이 강대강으로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수위 조절하면서 북한에게 철저히 대응을 하되 대화를 같이 병행하는 정책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제 타격, 대북 선제 타격을 얘기했던 윤석열 당선인을 좀 우회적으로 겨냥해서 네. 이런 좀 대남 비난 메시지를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안보는 탄탄하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상당히 북한과의 나름대로의 그런 대화의 노력은 아마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아울러서 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한미 동맹의 그러니까 보건과 강화 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아까 뉴스에도 봤습니다만 지금 이 윤 당선인의 대표단이 지금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진 의원으로 대변되는 지금 이제 대표단이 아마 미국의 조야 이 관계자들하고 아마 논의를 통해서 상당히 지금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아마 심각한 고민, 그러니까 이 논의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화성 17형을 쏘았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그러고 그러한 그 움직임 바로 뒤에 지금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추가적인 논의가 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 말고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탄탄하게 대비를 하되 과연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도발을 멈출 수 있도록 설득하느냐의 부분은 결국 외교의 노력인데 그것은 결국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대화의 협상장에서 뭔가가 타격을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노력이 저는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선제 타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이 새 정부 출범도 안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이제 상당히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대화를 당연히 해야 되고 외교와 대화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예. 맞는 건데 북한의 전 기본 방향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저 가고 있는 방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한미일 동맹은 물론이고 유엔이나 일반 국가들은 북한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은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핵 보유국인데 왜 너희 남한은 핵도 없으면서 까부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는 핵 보유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얘기가 제가 드린 그 말씀이 북한에 무조건 강경일본대로 가라.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만 국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예. 추상적으로 봐가지고 정책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집단이 북한이란 나라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수로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같이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방 안보 문제 좀 네. 낙관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6월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에게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걸 제의할 거라는 뭐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예. 저는 아마 뭐 지금 두 사람 간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갈등, 앙금을 봤을 때는 그런 제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 포용, 화해 뭐 이런 몸짓으로 보이지만 예. 진정한 속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후보들에게 대해서 PPAT라고 해서 적격성 평가 시험을 하잖아요. 예, 예.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내는 하나의 일종의 정치적 적격성 평가의 하나의 무대로서 지금 지방선거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예. 상당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당내 뿌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는 전국의 단위에서 다 벌어지는 거고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다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 본인이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서 착근할 수 있는 정치적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만에 하나 이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본인이 오롯이 정치적 책임을 안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철수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원장을 제시하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는지 안 남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험대에 올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글쎄요, 자꾸만 이제 그 속내를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은 이번에 총리직도 이제 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부라기보다는 자신의 다른 방향을 생각한다고 봐야 될 거고 아마 그 다른 방향이라는 거는 대선일 겁니다. 아마 예. 아직 새정부 출범도 안 했는데 다시 또 차차기 대선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당에 착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지방선거는 뭐 대단히 좋은 기회죠.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을 할 때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마냥 자꾸 이렇게 견제성 발언만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이준석 예. 대표로서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합당을 해서 협치를 하고 이렇게 가는 마당인데 자꾸 안철수 위원장에게 어떤 그 뭔가 견제하는 듯한 발언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러니까 일단 제안을 하면서 예. 일단 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안철수 위원장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표는 네. 이제 앞으로도 또 시간이 있잖아요. 당대표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려면은 뭔가 지방선거를 이끌어야죠. 그리고 물론 이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이 대표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건데 아마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는 안철수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만약에 여기서 패배한다면 안 위원장이 당에서 착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당에서는 정당이라는 조직이 나중에 이제 경선을 해서 후보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대선이 예. 됐건 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 됐건. 근데 가장 그 당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보는 게 우리 당에 뭘 기여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상징성도 상징성이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당의 승리에 기여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보다도 오히려 당에 착근하고 당에 기여함으로써 먼 훗날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아마 그런 발언을 아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 자기 이 직분을 충실히 다하면은 좋은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 그런 건데 아마 이 대표도 그런 걸 의식해서 뭐 반드시 견제라는 것보다도 기회도 주면서 일단 또 지켜보는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는 정부 인사 발표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예.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조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총리도 지명되고 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각 장관들의 지금 하마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예. 장관들이 하마평이 대상에 오르신 분들이 주로 인수위의 중요 직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인수위원들인데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거명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기대와 희망 때문에 들뜰 수밖에 없고 거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내심 그 불만과 불평이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인수위 일 자체가 상당히 공중이 붕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강 잡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예. 지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인수위가 상당히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앞서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지금 인수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를 분명히 내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이렇게 상당히 기강 잡기를 통해서 예. 지금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언제 등판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또 청바지에 편한 옷차림으로 경찰 탐지견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또 공개가 돼서 화제인데 5월 10일 취임식 전에는 등판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전 등판이라는 단어가 항상 거슬리게 들려요. 예, 언론이 예. 등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다들 쓰는데 네. 등판이라는 건 마치 무슨 뭔가 벼르고 잔뜩 있다가 히든 카드로 있다가 확 뭐가 나타나는 이런 느낌이 든잖아요. 뉘앙스가. 예. 자꾸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해요. 사실상의 공인이니까. 그러나 이제 과도하게 그 대통령 될 사람이죠. 당선인의 부인인데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워낙 많았잖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5월 10일 날 전에 등판하냐 안 하느냐. 그런데 5월 10일 날 취임식엔 당연히 참석할 거고 어떤 일각에서는 또 5월 10일 날 저기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를 물어보는 그런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예. 다른 방송, 라디오 방송, 저한테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전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당연히 참석하겠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자리에 왜 참석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취임식 전에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네. 등판이라기보다도 얼마든지 좋은 그 기회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라고 생각하고 예.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공익의 문제, 이제 정부가 잘 돌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 앞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운영하고 있던 전시기획사도 공익사업으로 전환을 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 예. 자신의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이번에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예. 그 전에 대통령 배우자들은 거의 다 전업주부였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시 컨벤션 뭐 이런 그러니까 전시 기획 이런 쪽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업을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영리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측면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약간 공익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해 충돌에서 상당히 배제된 상황에서 저는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부분들은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이 대통령 부인을 배우자를 보게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재명 고문은 언제쯤 공개 행보 등판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야말로 그건 등판이죠, 진짜. 네. 등판인데 지방선거 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방선거에 등판한다는 게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아마 유세를 하거나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당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또 8월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예. 과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거리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하게 너무 대중 앞에 너무 빨리 나타나는 건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금 현재 상임고문이죠.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예.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민주당에게도 큰 득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팬카페하고 여러 소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공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아마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대중들에게 모습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그러나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질 필요는 있다. 너무 빨리 나타나거나 이렇게 조급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건데 경기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에서 예. 이재명 고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일각의 그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 예. 문재인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문계냐 친명계냐 그런 정도의 어떤 계파 갈등 같은 거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 말씀은 과하게 그런 계파 갈등으로 인식되는 그런 쪽에 너무 빨리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좀 약간 호흡을 길게 가져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네. 대표 출마 결심 배경에 이재명 고문의 설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글쎄요, 그것도 있던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대표죠 지금 새로 물결 당 대표니까. 예. 그다음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이게 다 이재명 이제 고문이 뒤에서 다 이렇게 영향력을 뭔가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우상호 의원도 송영길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 김민석 의원은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런 예. 걸로 와서 너무 이 당내에서 이재명계로 해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저는 이게 민주당 애도 안 좋고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도 너무 빨리 개파 같은 게 노출되는 것 이런 것들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고문의 어떤 민주당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최선일 교수님 말씀하고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아마 이재명 고문의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고문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는 요구가 클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00만 표가 넘는 그러니까 최다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때까지 후보들 중에서는요. 예. 그리고 또 최소의 그 표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차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마 그런 욕구가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당한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민주당 경선 자체가 민주당의 그러니까 후보 공천 자체가 예. 일종의 전략 공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내 영향력이 가장 큰 이재명 고문이 뒤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공정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 개파 간 패권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친노 친문이 당의 주류로 행세하면서 패권 경쟁 때문에 결국 분당이 됐던 그런 불행한 사태도 겪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고문 앞에는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아마 출범하게 되면 이재명 고문이 후보 시절에 이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휘말릴 경우에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뭔가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논쟁으로 선거 자체가 상당히 희석화돼 버리는 그러한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갖고 가는 것이 그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이제 좀 대선이 끝나면 좀 상당 부분 다 휴식기를 좀 길게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고문도 좀 길게 쉬어야 된다 이런. 저는 그러니까 예. 빠른 경우는 지금 8월달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은 본인에게 주어진 지금 상당히 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당당하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가 이게 지금 해결할 수 있고 네.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난 뒤에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에서는 억울하게 수사의 편파성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설사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재명 고문이 그만큼 당당하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저는 아마 내후년 아마 총선에 임박해서 뭔가 하나의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저는 그게 좀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